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순조로운 1분기 어닝 시즌을 보이며 출발하는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터치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밤사이엔 넷플릭스까지 아주 굵직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지금 다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도 이렇게 5% 이상 한 달 동안 올라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는 비관론이 만연한 건가요? 예,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연초 대비해서 10% 넘는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그 둔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작년도 우리 주식시장 침체의 학습 효과가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의 20% 가까운 주가가 내려가면서 호재가 나와도 긍정적 재료가 나와도 계속 주가 내려갔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경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분명히 나쁩니다. 기업 실적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1분기에서 그래도 제법 기대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기업 실적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2분기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또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가의 선행성을 무시한 조치다. 주식시장은 주가는 기업 실적보다 먼저 갑니까? 늦게 갑니까? 대부분은 동행하거나 먼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이미 미국 주가는 그만큼 기업 실적 나쁜 걸 반영했고 대한민국 주시장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미국 투자자들이 조금 경시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된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17, 1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기준치가 20입니다. 그래서 20 밑에 있을 때는 변동성 크지 않다. 주가 요동 안 친다 이 뜻이고요. 20이 넘고 뭐 예컨대 30, 40, 50 이렇게 가면은 주식시장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빅스 지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빅스 지수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동향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승 중이나 투자자들은 현재의 상승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그와 별개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저항대에 부딪힌 국내 증시, 그 중심에는 2차 전지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소부장 ETF가 상장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만간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다. 이달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장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지금 주가로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ETF가 나온다는 게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신한자산운용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와 2차 전지 소부장 ETF를 25일 날 KRX에 상장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셋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소부장 ETF가 있었는데 해당 상품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해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 상품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한운용의 ETF 중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LX 세미콘이나 원익PS 등 20개 종목이 편입이 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F 등 20개 종목을 편입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 소부장은 정말 좋은 기업들 많네, 유명한 기업들 많네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개별 종목에 나는 도저히 이거는 투자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추가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저께 이제 소부장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슈퍼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부장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고도화를 위해서 해당 기업의 R&D 과제에 이제 돈을 좀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올 하반기에 264억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1,8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거를 미니멈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야겠죠. 사실 이 금액 자체도 뭐 물론 누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만한 금액
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앞으로 더 아마 지원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소부장 정책 펀드 및 기술 신용 보증 확대를 위해서 소부장 핵심 기업에 올해 1조 원 규모의 금융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그대로 지원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정책발로 받아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관련주 투자해 보고 싶으신 분 중에 난 종목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ETF 안에서는 LX 세미콘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2차 전지 소재단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33%,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합쳐서 16%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ETF 편입된 종목 안에서 개별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점쳐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지금 신한에서 만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고요. 지금 2차 전지 소부장도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소부장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개별 종목단에서 어떻게 접근해 보겠다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LX세미콘 8.8% 편입한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서도 지금 TSV 공정 관련돼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한미반도체가 편입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 6.4% 정도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돌아설 때 같이 이제 그 소재로 들어가는 주로 이제 과산화수 쪽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은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라는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LX세미콘과 한미반도체를 좀 주로 이제 눈에 좀 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소부장 내에서는 지금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다들 아시는 종목들일 거고요. 오히려 좀 아쉬운 부분은 소부장인데 장비가 편입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소재지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좀 길게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뭐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당장 뭐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뭐 이쪽으로 좀 편입을 하셔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편입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ETF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량의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이제 수량들이 들어오고 매수하려는 자금들이 모이게 되면 수급이 또 형성되기 때문에 또 그 수급을 따라오는 또 수급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 오늘 지금 언급된 종목들은 유심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아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장비주 중에서 좀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 탑픽을 뽑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장 이제 수주 금액이 좀 큰 회사는 PNT죠, 여전히. PNT가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조금 어제 TSI라든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장비주들도 보면 그 안에서 매출 비중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믹싱 장비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싱 장비 쪽도 여전히 지금 핫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 조정 시에는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TSI 같은 장비 종목들도 ETF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파운드리도 여러분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온 텔레칩스 관련 공시가 나왔어요. 대표가 지분율을 확대했다고요? 예, 그 텔레칩스의 이장규 대표가 이제 CB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확대했습니다. CB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채인데, 이거를 이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보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규정에서는 CB를 인수해도 공시 대상이고, CB를 인수한 것도 분량도 역시 이제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구 대표가 38만 주가 넘는 주를 이제 CB를 갖다 인수했고요. 인수하면서 그 인수 가격이 이제 15,524원이기 때문에 어제 텔레칩스의 종가가 18,09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장구 대표는 일정 이상 수익이 이제 보장된 행사를 했고요. 그 텔레칩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텔레칩스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이제 공장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텔레칩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그 회사가 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영국의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도 하고 ARM이도 하는데 보통 이제 암이라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의 모든 CPU에 해당하는 AP의 근간이 되는 설계 그 특허를 갖다가 암이 갖고 있고 이 암을 갖다가 작년 삼성전자 인수하느냐 뭐 그 전에 또 SK하이닉스 인수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랑설랑 있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텔레칩스 역시 이제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텔레칩스는 어떤 반도체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DRAM이나 뭐 플래시 메모리는 아니고 차량용 전장용 반도체에 이제 그 칩을 갖다가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작년에 이제 LX 세미콘이 약 10%, 10.64%로 이제 2대 주주가 되면서 그 제휴를 관계에 맺었습니다. LX 세미콘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LG 그룹에서 분가한 LX 그룹의 이제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데 LG 그룹에서 LG 전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서 전장용 반도체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X 그룹이 텔레칩스를 갖다 2대 주가 됐다는 것은 LG전자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도 LG전자가 전장용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장용 관점에서 그 LG그룹, LG전자, LX세미콘, 텔레칩스 연계로 이제 확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장용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그 확대될 것이냐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장용 반도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장용 반도체 텔레칩스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하나를 갖다 완성하려면 중간에 하나라도 공급망에서 차질이 생기면은 전장용 반도체가 완성돼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그 이장규 대표조차도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전장용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서 본사의 매출이 차질이 빚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장용 반도체 공급량이 해소됐기 때문에 주지하다시피 예를 들면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예정보다 출고 대기간이 확 줄었습니다. 그 점은 텔레칩스의 매출과 그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전장용 반도체와 전장용 부품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텔레칩스의 전망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2차 전지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최대 2차 전지 전해액 업체입니다. 엔캠이 북미 최대 전기차 회사에 전해액을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북미 최대 전기차 회사면 테슬라 아닙니까? 네,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왔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최대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바로 떠오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전해액 업체죠. 엔캠이 북미의 최대 전기차 회사에 전해액 공급을 이제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텍사스 공장을 현재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전해액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보통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4인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에 북미 전기차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실제 엔캠을 방문을 해서 전해액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좀 제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기분 좋죠.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맨날 사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우리한테 좀 달라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엔캠의 경쟁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나 폴란드, 중국 등의 총 6개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대로 해서 캐파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생산 능력이 한 7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엔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외 공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이제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런 이슈를 잘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중저가 차량에는 전해액이 2배나 더 많이 들어가는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겠습니다라고 밝힌 테슬라. 엔캠이 그렇다면 생산할 수 있는 전해액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거든요. 현 시점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합니까, 엔캠? 이건희 부장님? 예, 안 그래도 웬캠이 뭐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누가 봐도 테슬라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보면 그렇죠. 텍사스에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주요 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국내 이제 최대 2차 전지 전해액 업체가 이제 엔캠이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로 따지면 중국 업체 3개를 빼고 나서 1, 2, 3등 빼고 지금 현재도 3등, 4등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아마 제2의 물결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셀업체들 위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행보를 보면 LNF가 얼마 전에 2월 달이죠. 2월 달에 테슬라랑 3조 가까이 되는 3조 8천억 정도 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 보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내재화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재화 현상은
다른 회사들도 계속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셀업체만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소재라든지 뭐 부품업체들, 장비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엔캠은 뭐 여전히 이제 조지아주의 전해 공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9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9.5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공장을 이제 뭐 텍사스도 짓고 국내에도 짓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상하는 게 거의 한 지금 목표치가 70만 톤 정도 되니까 뭐 굉장히 그 금액은 양은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엔캠의 성장성을 여전히 의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 주가가 생각보다 다른 이제 2차전지 소재주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극재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엔캠도 지금 테슬라 향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고 주가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온 김에 실적 이야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죠. 포스코홀딩스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실적 뚜껑이 열리니 개선은 확실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핵심 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1분기에 적자였는데 1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지하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포스코라는 자체가 이제 철강 부문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재작년에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포스코라는 철강 부문을 포함을 해서 다른 계열사까지 모두 이제 포스코홀딩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 한 60%는 되고요. 근데 여전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의 그 철강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결정됩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이제 태풍 흰남노가 이제 포항을 덮치면서 이게 단기간의 어떤 침수가 아니고 전체 공장이 뭐 장기적으로 침수를 하면서 큰 이제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였냐면 이게 사실 복구가 가능하느냐, 1년 안에 복구가 가능하냐 정도의 전망이 나왔는데, 극적으로 이제 뭐 민관이 모두 다 투입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에는 원래 주력이었던 철강이 이제 흰남노의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흰남노나 포스코의 철강 사업이 아니었고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리튬을 비롯한 많은 광물 자원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고는 이제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 과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응극재를 생산한다는 것이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많은 또 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그 매수 세력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할 점인데, 향후 주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철강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포스코 철강 분야 보면은 중국이 이제 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철강을 생산하느냐, 생산하는데 생산한 물량을 해외로 얼마만큼 이제 반출하느냐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분야의 그 매출을 견인합니다. 근데 다행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수요는 컸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철강 생산을 갖다가 작년 이하로 이제 축소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보장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차 전지는 주지하다시피 아주 순항주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응극재를 모두 다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도 아주 후한 점수를 줘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을 갖다가 광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또 하나 이게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리튬 광산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리튬에 투자했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주 해안이 좋았습니다. 이 점도 역시 동일하게 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뭐 주변에서 보면 뭐 하나 잘하는 친구가 진짜 다 잘하잖아요. 뭐 공부 잘하면 또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막 그런데 포스코 보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철강 잘하고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리튬까지 하니까, 자, 포스코 그룹주들은 고로 랠리가 참 무서운데 어제도 그룹주들 일제히 좀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건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데 대답하시긴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 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고, 그리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에 비하면 워낙 덩치가 큰 회사고 사실은 더 안정적이고 주가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 밸류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오랜만에 주목받는 부분들은 좀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서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철강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산업 지금 바닥 짚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생산량 감산시키면서 결국에는 감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철광석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철강 분야 여전히 이제 매출의 한 60% 이상 차지하는 분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미국이라든지 중동 뭐 여러 국가 내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탄탄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에 더 갈 수 있느냐,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에 더 갈 수 있느냐, 뭐 지금 새로 이제 포스코 DX라고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꾼 이쪽에 잘 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DX라든지 뭐 지금 뭐 퓨처엠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좀 단기간에 급등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좀 쉬어가는 자리까지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면 상사 쪽이죠.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에 이제 보면 그 전기 구동 모터 이제 그 2차 전지 내에 들어가는 전기 구동 모터 관련된 그 회사도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단기에 급등한 모습은 지금은 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리레이팅이 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물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추가 상승도 여력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 바로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여유를 갖고 종목을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을 이용하는 눌림목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내용으로 지금 가장 각광받는 건 퓨처엠인데 사실은 퓨처엠의 또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꺾이게 되면 같이 좀 꺾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기대감으로 올려준 주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봤을 때 이 기대감이 조금만 훼손되면 사실은 또 주가는 뭐 위에서 조정과 15% 20% 받는 건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 저보고 사라고 하면 홀딩스를 그냥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포스코 홀딩스 하니까 김선영 대표님이 이렇게 강한 긍정을 또 보여주시곤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스코 홀딩스 실적 이야기에 이어서 정유사들 실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또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좀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네, 유가에 대해서 진짜 최근에 바뀐 썰을 풀면 진짜 이거 저 혼자 해보라고 해도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일단 유류세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최근에 세금이냐 물가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물가 쪽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종료되는 이제 원래 유류세, 교통환경 에너지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주요 산유국 협의체죠. 이제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산을 발표한 이후에 국제 유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국민의 어떤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5조 5천억 줄어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수 결손이 한 2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서는 사실 그동안 인하 조치는 연장하자. 근데 이제 인하 폭을 조금 줄이는
받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됐는데 뭐 정부는 이걸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그대로 홀드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도 안 건드리고 이제 그대로 한 것은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일 근데 이게 그 유류세마저 환원시켜버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겨우 막고 있는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사실 당연한 고민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의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좀 다시 연일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손익분기점이 보통 4에서 5달러 정도 수준인데 현재 지금 이제 3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 있다, 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수요 때문에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하향 곡선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실적 잔치를 벌였었죠. 이제 정유사들이 올해 1분기 YOY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정유 관련 기업 투자하시거나 유가 관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쭉 한번 지켜보시되 저는 사실 이제 유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사실 경제 한번 마음 먹고 들어 올리게 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 세계 철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기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바뀐 건 뭐냐면은 사우디와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죠. 뭐 페트로 위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꼭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중국 쪽을 주목해 볼 만한 게 유가 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국내 증시 뭐니 해도 중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또 예상보다 잘 살아나고 있다라는 전망 속에 화장품인 주인공이었던 하루였는데 화장품주가 지금 중국 리오프닝 효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기도 한데 화장품주들 주가 반등 탄력 더 받아갈까요? 네, 방금 김태형 대표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 어떻습니까? 세계 넘버 2입니다. 경제 국가로. 일단 최근에 우리 무역 수지가 다소 좋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국이 최근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뭡니까? 바로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화장품 쪽에 조금 긍정적 신호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소비재, 다시 말해서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화장품, 음식료, 관광, 여행,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관심 업종을 주로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후장대, 즉 철강, 조선, 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 나왔었는데요. LG 생활건강 76,000원짜리가 56,000원까지 빠졌다 다시 제가 단일 끊었네요. 56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소폭적인 그 한 20% 반등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봄직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살아났을 때 좀 수요가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산업군을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면세점주도 야금야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면세점은 지금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이제 사실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면세 기업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도 어제 주가는 좋았습니다. 근데 면세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역시 화장품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화장품 관련돼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여행 가시면 사실은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화장품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화장품이 면세점의 능력은 얼마나 화장품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냐 이거의 문제인데 가격은 정해져 있죠. 파는 가격은. 그러면 결국에 얼마나 싸게 많이 사올 수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화장품 회사들의 주요 소비처는 매장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따이공들이 가져가는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최근에 보면 한국 면세 기업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텔신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따이공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좀 줄긴 했지만 3월부터는 회복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왜 따이공들한테 돈을 많이 줬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 너무 안 팔리니까 싸게 넘긴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수료를 좀 많이 주고 한마디로 과도한 수수료를 준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덩달아 이제 호텔신라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화장품 회사 주요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소비가 살아나서 반등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숫자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 단기 반등 이후에 여기서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이제 나가는 물량들이 워낙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중국과 인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세계 경제 1분기 때 미국 시장의 SVB 사태,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의 급락에 따른 그런 여파가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2,279억 달러, 억 원이 빠져가지고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 경제 성장 금년에 잘 되면 2% 정도 될 거다 다 예상합니다. 그런데 중국 5%, 인도 6이나 7% 성장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지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인도를 더 선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